그럼 네 부모를 내쫓으면 자리 널널하겠네?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시어머니의 이 한마디가 평화롭던 저녁 식탁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정거장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야만 했던 제 집과 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수년간 인테리어 자재 사업을 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저는 서울 근교에 꿈에 그리던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가구를 채웠고 저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와 함께 살기 시작했죠.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파산한 시누이의 손을 잡고 나타난 시어머니가 폭탄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요. 내 집은 네 시누이 줬다. 오늘부터 나는 너희랑 같이 살 거니 그렇게 알아라. 제가 집이 좁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제 부모님을 가리키며 그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식탁은 얼어붙었고 제 등 뒤에선 시누이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그들의 탐욕과 이기심을 지켜보며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를. 그리고 이 집이 법적으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완벽한 제 소유의 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체스 게임이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방금 첫 번째, 그리고 치명적인 수를 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 한마디가 어떤 비극을 불러올지, 저의 통쾌한 복수가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마음정거장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터져 나오기 전까지 우리 가족의 저녁 식탁은 고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새로 이사 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이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죠. 저는 부모님께 늘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집은 클 필요 없고 사랑하는 가족만 곁에 있으면 된다고요. 그때 집에는 4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 선생님, 어머니, 저 김서연, 그리고 남편 박준호. 아버지는 은퇴하셨고 어머니는 평생 텃밭을 가꾸며 소일거리로 지내셨습니다. 제가 이 집을 산 뒤 두 분을 모시고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돌봐드리기 편할 것 같아서요. 남편 준호 씨도 처음에는 흔쾌히 동의하며 장인, 장모님과 함께 살면 집안 분위기도 좋고 좋죠 라고 다정하게 말했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수년간 인테리어 자재 사업을 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남편 준호 씨는 거실에 소파 세트, 원목 식탁, 침실에 큰 옷장, 그리고 각 방의 침대와 가구까지 집안의 모든 가구를 사는데 돈을 보탰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때 명확하게 합의했습니다. 제가 집값을 책임지고 남편이 인테리어를 책임지기로요. 각자 한 부분씩 맡아 함께 보금자리를 만들어가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밥그릇에 생선조림 한 조각을 더 얹어주시며 말씀하셨죠. 서연아, 내일 아침에 시장 일찍 가서 배추 좀 사오너라. 김치 좀 담그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바깥 현관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집으로 들어선 사람은 시어머니 최 여사였고 그 뒤에는 시누이 박지연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길에서 누구와 크게 싸우기라도 한 듯 굳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권하지 않았는데도 최 여사는 식탁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더니 한숨을 내쉬고는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명령하듯 단호했습니다. 내가 미리 말해두는데 똑똑히 들어라. 내 집은 지현이 줬다. 이제부터 나는 너희랑 같이 살 거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밥그릇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잠시 바라본 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은 좁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여기 계시고요. 저는 그 정도면 시어머니가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최 여사는 즉시 미간을 찌푸렸고 눈빛은 날카로워졌으며 목소리는 눈에 띄게 거칠어졌습니다. 좁긴 뭐가 좁아. 자리 없으면 네 부모 내쫓으면 되잖아. 식탁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계시던 어머니는 허공에서 멈추셨고 아버지는 조용히 한숨을 쉬셨지만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어머니 뒤에 서 있던 시누이 지연은 팔짱을 낀 채 마치 연극을 보는 듯한 비웃음을 입가에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 여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차오른 것은 분노가 아니라 가슴부터 서서히 퍼져나가는 차가운 냉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은 뒤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산 집이고
저희 부모님이 여기 계시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방 안에 모두가 똑똑히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최 여사는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며느리 노릇을 하며 익숙해진 그 웃음이었습니다. 네, 서방집이지. 이게 네 개인 집인 줄 아냐? 그녀는 말하며 아들인 준호 씨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야, 네가 말해봐라. 이 집이 너희 부부 집이냐? 아니면 얘 개인 집이냐? 남편은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밥그릇만 내려다보며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 살 돈은 서연이가 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최 여사의 얼굴색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퍽 소리가 나게 식탁을 내리치며 쏘아붙였습니다. 그 애 돈이면 뭐 어쨌다는 거냐? 시집 왔으면 다 남편 거지. 뒤에 서 있던 지현이가 즉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언니가 집 샀다고 진짜 주인이라도 된 줄 아나 봐요. 저는 그 모녀를 보고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얹혀 살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이 조만간 자신들의 것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여기서 지내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저희 부모님은 존중해 주셔야 해요. 최 여사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눈빛에는 도전적인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존중 안 하면 어쩔 건데? 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대문 앞 나뭇가지를 살짝 흔들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너무나 무거워서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은 더 이상 평범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와 시댁 식구들 사이의 이야기가 그들 중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향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겉으로만 보면 제 결혼 생활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와 남편 박준호는 결혼한 지 막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준호 씨는 말수가 적고 온화한 남자였습니다. 건설회사에서 현장 기술자로 일했죠. 그의 일은 고되고 일찍 나가 늦게 들어오며 공사 현장에서 비바람을 맞기 일쑤였지만 성실하고 술, 담배, 도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남자들처럼 바람을 피우거나 방탕한 습관도 없었고요. 저는 그의 그런 성실한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미 인테리어 자재와 가구를 파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간에서 신혼부부들을 위한 기본적인 물건 몇 가지만 팔았죠. 나중에는 단골도 생기고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며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 좋은 물건을 찾아다닌 덕분에 사업이 점차 번창했습니다. 제가 대단히 유능하다고 자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산이 빠르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벌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았죠. 그래서 결혼 후 겉으로는 부부가 함께 일하고 돈을 버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집안 경제의 대부분을 제가 책임졌습니다. 준호 씨의 월급은 안정적이었지만 많지는 않았거든요. 반면 물건값, 수익금, 저축, 그리고 집안의 크고 작은 지출은 대부분 제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한 가지를 명확히 생각했습니다. 부부 사이일수록 투명해야 한다고요. 사랑은 사랑이고 돈과 책임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처음부터 애매하게 섞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 둘이 집을 사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준호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덥고 습한 여름 오후에 작은 월세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저축 통장을 그의 앞에 펼쳐놓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계산해봤는데 내가 모은 돈으로 작지만 우리 부부가 괜찮게 살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안 가구는 당신이 맡아줘요. 각자 하나씩 맡는 게 공평하잖아요. 준호 씨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다른 남자들처럼 자존심 상해하거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을 내쉬고는 고개를 끄덕였죠.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알아. 당신이 집을 사면 내가 집안 살림을 채울게. 우리 부부가 안정적으로 살 곳만 있으면 되지. 그때 그의 그런 태도는 제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내가 남편보다 조금 낫더라도 그가 사리를 분별하고 아내의 노력을 존중해준다면 괜찮다고요. 그렇게 몇 달간 여기저기 집을 보러 다닌 끝에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을 계약했습니다. 호화로운 저택은 아니었지만 깔끔하고 단정한 타운하우스였습니다. 방도 충분하고 햇볕도 잘 들었죠.
나중에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딸과 함께 지내시기에 비좁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준호 씨는 약속대로 소파, 식탁, 침대, 옷장, 커튼, 냉장고, 세탁기 등을 모두 샀습니다. 그가 집안의 모든 가구를 책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새 집으로 이사하던 날, 시어머니인 최 여사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만져보고 원목 식탁을 쓰다듬기도 하고 소파 팔걸이를 어루만지기도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집이 이래야 집답지.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해. 손재주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이렇게 번듯한 집을 마련한 건 다 얘 덕분이야.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그런 말을 듣고 저도 기뻤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쏟은 노력이 인정받는 것 같아서요. 결혼식이나 제사, 어딜 가든 시어머니는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사업수완이 좋아서 걔들 부부가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스스로 집을 샀다니까.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존경과 호기심이 섞인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러면 최 여사는 마치 자신이 돈을 내서 그 집을 산 것처럼 의기양양해하며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오래 지내보니 저는 그녀의 본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 여사는 체면을 무척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항상 자신이 더 나아 보이고 발언권이 있으며 아들은 성공했고 며느리는 유능하며 집안이 번듯하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 몇 마디 띄워주기만 하면 금세 기분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든 옳다고 믿어버렸죠. 한 번은 먼 친척이 집에 놀러와서 거실 소파 세트를 보고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휴, 형님은 정말 복 받으셨네요. 며느님이 저렇게 야무지고 복을 끌어들이는 상이니. 그 말을 들은 최 여사는 눈이 안 보일 정도로 활짝 웃으며 마치 은혜를 베풀듯 제게 말했습니다. 봐라, 남들도 다 알아보는데 눈뜬 장님은 없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안 식구들에게는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들의 달콤한 말에는 쉽게 마음이 약해졌지만 가족, 특히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쉽게 자존심 상해하며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편애하고 가장 아끼며 가장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은 바로 그녀의 딸, 제 시누이였습니다. 박지현. 지연이는 남편보다 4살 어렸고 성격은 철없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예쁜 옷을 입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말할 때는 항상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죠. 그녀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주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귀가 얇고 달콤한 말을 좋아하며 자기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항상 남보다 나아 보이려고 했습니다. 동네 시장이나 친구들 모임에서 누군가 그녀의 귀에 대고 지연 씨는 사장님들 관상이야 같은 말을 하거나 너처럼 예쁜 애가 큰 사업 안 하면 아깝지라고 부추기면 어김없이 집에 와서 눈을 반짝이며 허황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연이가 무슨 말을 하든 최 여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딸이 하는 말은 모두 진리인 양 무조건 편을 들었죠. 가끔 그 모녀가 소곤거리며 앉아 남들의 몇 마디 말에 마치 금이라도 발견한 듯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면 정작 집안 사람의 진심 어린 조언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저는 그저 조용히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형용하기 어려운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집이 우리 가족이 살고 제가 가꾸며 훗날 부모님께서 노후를 의지할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집안의 체면만 중시하고 귀가 얇으며 집안 사람의 말보다 남의 말을 더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만간 풍파가 닥칠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풍파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사람은 다름 아닌 박지연이었습니다. 저희 집의 첫 번째 문제는 정확히 말해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누이 박지연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이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집에서 빈둥거리며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어떨 때는 옷을 팔고 어떨 때는 수입 화장품을 팔았죠. 어느 날은 향수나 가방을 주문받는다는 글을 올렸다가 몇 주 만에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든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달려들었지만 단 한 번도 끝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그럴듯하고 돈 벌기 쉬워 보이는 말을 한마디만 하면 금세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가게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지연이가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길에서 금이라도 주운 듯 환했습니다. 그녀는 제 맞은편 의자에 앉자마자 활짝 웃었습니다. 언니, 저 이번에 진짜 인생 역전할 것 같아요. 저는 컴퓨터를 두드리다 말고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인생 역전?
지연이는 목소리를 낮추며 비밀스럽게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앞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곧 큰 화장품 회사의 독점 대리점이 될 거예요. 방금 저를 선택했다더라고요. 딱 한 번만 돈을 내고 첫 물량을 받으면 그 후로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돈이 돈을 버는 구조래요. 언니도 한번 보세요. 이런 기회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마치 다음 달이면 큰 사장님이 될 것처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줄줄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들어 훑어보았습니다. 첫 몇 줄을 읽자마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확신은 커졌습니다. 계약서는 허술했고 상품 입고 정책은 대량 구매를 강요했으며 할인율 계산 방식은 전부 하위 회원을 끌어들이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화장품은 독점이라고 했지만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서류는 하나도 없었고 법적 정보 또한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지연이를 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소개해줬어? 그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제 친구요? 그 언니는 이거 한지 몇 달 만에 차를 샀대요. 제가 판매에 소질이 있어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지역 관리자까지 될 수 있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말은 살면서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장밋빛 미래를 그릴수록 그 뒤에는 함정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내려놓고 지연이를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욕심부리지 마. 이거 안 좋아 보여. 이건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라 사람들 끌어들여서 물건 떠넘기는 방식이야. 네가 여기에 뛰어들면 조만간 돈만 날릴 거야. 지연이의 얼굴색이 즉시 변했습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자기 쪽으로 크이 잡아당기며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는 몇 분 보고 어떻게 다 알아요? 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오래 볼 필요도 없어. 처음부터 돈 내고 물건 떠안게 하고 다른 사람 끌어들이라는 방식만 봐도 알아. 진짜로 돈 버는 사람은 거의 없고 잃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바로 그때 시어머니 최 여사가 밖에서 들어오시더니 우리 둘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지연이는 즉시 어머니 쪽으로 돌아서며 마치 누구에게 괴롭힘이라도 당한 듯 억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언니 좀 보세요. 제가 겨우 돈 벌 길을 찾았는데 벌써부터 안 된다고 하잖아요. 최 여사는 저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딸의 손에 있는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내용을 제대로 읽지도 않았지만 빨간 도장이 찍혀 있고 컬러로 인쇄된 제목과 독점, 고수익, 시스템 구축 같은 단어들을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딸을 편드는 목소리로 단번에 말했습니다. 애가 사업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좋은 거지. 왜 그래? 형님은 동서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기부터 꺾지 마. 그 말을 듣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쪽으로 돌아서서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기를 꺾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사람들의 욕심과 체면을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수익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결국 재고만 떠안고 망하게 돼요. 최 여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제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애가 해보지도 않았는데 형님은 꼭 자기가 다 해본 것처럼 말하네. 남들이 돈 벌 길을 알려주는데 꼭 사기꾼 취급을 해요. 옆에 서 있던 지현이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비웃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언니는 언니만 돈 버는 줄 아나 봐요? 다들 언니 뒤만 졸졸 따라다닐 줄 알아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가 무례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그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제대로 된 무언가를 이뤄본 적도 없는 아이가 벌써부터 이기고 지는 문제로 말을 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다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생 역전의 환상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질투심해하는 소리로 들릴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연이를 보며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내가 그만큼 겪어봤기 때문이야. 믿든 안 믿든 네 자유지만 나중에 돈 잃고 나서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 그날 이후 지연이는 그 화장품 사업 모델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첫 물량을 받기 위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습니다. 어떤 날은 사진 촬영을 하고 어떤 날은 라이브 방송을 하고 또 어떤 날은 친구나 지인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시장의 아주머니들까지 설득해서 물건을 사게 했죠. 그녀의 SNS는 매일같이 현대 여성은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 성공은 느린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자신에게 하는 투자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같은 글들로 가득 찼습니다. 최 여사는 어딜 가든 자랑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곧 관리자가 될 거야. 요즘 젊은이들은 저렇게 배짱이 있어야 부자가 되지.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게 넘어져 봐야 정신을 차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터졌습니다. 지현이의 방에는 팔리지 않은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녀가 하위 시스템으로 끌어들인 사람들은 돈을 돌려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사업을 소개해준 사람은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달래더니 나중에는 전화까지 차단해버렸습니다. 물건값, 외부에서 빌린 돈, 여기저기서 꾼 돈을 합치니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어림잡아 수천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정오, 제가 가게에서 남편에게 물건을 전해주러 옛 시댁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대문 앞에서 두 명의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허리에 손을 얹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영수증 뭉치를 든 채 화가 나서 얼굴이 벌개져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최 여사가 집안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마침 잘 왔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그녀는 거의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 동서 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겠니? 걔가 너무 어리석어서 지금 사람들이 돈 달라고 찾아왔어. 저는 가만히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바로 이 사람이 제게 딸의 희망을 꺾는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지현이가 제게 언니만 돈 버는 줄 아냐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자 그들이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한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집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화장품 상자들이 한쪽 구석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정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두려움이 제 마음을 즉시 녹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최 여사를 향해 아주 단호하고 느리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지연이가 변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누구도 계속 구해줄 수는 없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저 자신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박지연이 스스로 판 구덩이는 앞으로 훨씬 더 깊어질 것이라는 것을요. 제가 나서서 중재하고 박지연이 화장품 사건으로 빚은 혼란을 수습하는 데 도움을 준 후 저는 그녀가 겁을 먹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넘어지면 아픔을 알고 멈추지만 박지연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 실패를 교훈으로 삼지 않고 일시적인 불운으로 여겼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항상 우습고도 위험한 생각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실패는 내가 좋은 기회를 못 만났기 때문이지 내가 어리석어서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이상 그녀는 조만간 또 다른 함정에 빠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화장품 사건이 있고 불과 반년쯤 지났을 때 저는 지연이가 새로 만난 지인과 동업을 한다는 소문을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친구의 친구였는데 듣자 하니 시내 어느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실제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말은 아주 번지르르하고 듣기 좋게 했습니다. 그는 지연이에게 꿈 같은 미래를 그려주었습니다. 정원이 있는 카페를 열고 나중에는 2호점, 3호점으로 확장하며 브랜딩만 잘하면 체인점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체인점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마자 박지연의 눈은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반짝였습니다. 남편 준호 씨가 퇴근하고 돌아와 무거운 얼굴로 부엌으로 들어와 제 옆 의자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당신이 지연이한테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아. 걔가 또 외부인이랑 동업해서 카페를 열려고 해. 저는 채소를 다듬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또? 준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말해도 듣지를 않아. 어머니는 오히려 부추기시고 당신이 어떻게든 말려서 정신 차리게 할 방법이 없을까? 저는 채소 바구니를 내려놓고 남편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번 말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이제 오빠인 당신이 강하게 말해야 해요. 그날 저녁 마침 온 가족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준호 씨가 여동생에게 말을 거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연아, 카페 여는 거 신중하게 생각했어?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큰돈을 같이 투자하자고 하는 건 내가 보기엔 좀 불안해. 지현이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말고 고개를 세 들었습니다. 오빠가 뭘 알아요? 요즘은 사업하려면 빨리 기회를 잡아야지.
오빠처럼 맨날 걱정만 하고 있으면 언제 성공하겠어요? 준호 씨가 말을 잇기도 전에 최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딸을 편드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지연이는 크게 해야 성공할 애야. 푼돈이나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언제 고개 들고 살겠니? 그러고는 마치 제게 들으라는 듯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다들 형님처럼 장사 수완이 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길을 찾아봐야지. 저는 바로 대꾸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끼어들게 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연이가 머리를 쓸어넘기며 비웃었습니다. 언니는 또 안 된다고 하겠죠 뭐. 알아요. 제가 뭘 하려고만 하면 언니는 항상 안 된다고 하니까. 저는 그녀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널 막으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너는 이제 막 한 번 넘어졌잖아. 그런데 낯선 사람이 듣기 좋은 말 몇 마디 했다고 또 돈을 쏟아붓는 건 아니라고 봐. 그 사람이 정말 손해 준 게 뭔지 알아? 가게 자리는 구했어? 서류는 다 준비됐어? 구체적인 계획은 있어? 지연이는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나한테 같이 하자고 했겠죠. 누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기를 치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그런 순진함은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최 여사가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카페가 성공할지, 돈은 어디서 나고, 위험은 무엇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벌써부터 친척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누가 놀러 오기만 하면 그녀는 마치 사실인 양 떠벌렸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곧 엄청 큰 카페를 열 거야. 하나만 여는 게 아니야. 잘 되면 체인점까지 낼 거라니까. 시댁 쪽의 한 고모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감탄했습니다. 어머나, 형님 딸은 정말 대단하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게 어디 쉬운가요? 최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걔가 사업가 기질이 있거든. 때만 잘 만나면 돼. 저는 부엌에 앉아 그 모든 대화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나가서 너무 섣부른 자랑은 하지 말라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그만두었습니다. 그녀처럼 체면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직설적으로 말할수록 딸을 깎아내린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돈이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연이가 스스로 마련한 돈이었고 그 후에는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그리고 결국 사채까지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가게 자리 구하고 인테리어 하는데 수천만 원만 투자하면 된다고 했지만 일을 진행할수록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어떤 날은 커피 머신 살 돈이 부족하다고 하고 어떤 날은 간판 제작비가, 또 어떤 날은 디자인비, 테이블, 의자, 재료, 운영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듣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챘습니다. 아직 제대로 형태도 갖추지 못한 가게에 돈이 물 쓰듯 흘러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에요.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준호 씨는 그저 머리를 감싸주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려도 듣지를 않으셔. 오히려 내가 동생을 질투한다고 하셔. 저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 집안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허황된 이야기를 크게 떠벌리는 사람은 칭송을 받았죠. 그리고 올 것이 왔습니다. 그 카페는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텅 비었고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게 월세는 비쌌고 직원 월급, 전기세, 수도세, 재료비는 계속해서 쌓여만 갔습니다. 지연이에게 동업을 제안했던 남자는 서서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처음에는 투자자를 만나러 간다는 핑계를 대더니 나중에는 전화기까지 꺼놓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때서야 모든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연이가 여기저기서 빌린 돈은 이자가 이자를 낳아 총 빚은 거의 2억 원에 달했습니다. 2억 원. 저조차도 그 액수를 들었을 때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동네 사람들이 마당을 쓸기 시작할 무렵 시댁대문 앞에서 욕설과 문을 두드리는 소리, 오토바이 세우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채권자들이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문 밖에, 어떤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박지연의 이름을 외치거나 최 여사에게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며 욕을 했습니다. 이웃들은 문을 살짝 열고 쳐다봤고 순식간에 골목 전체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최 여사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지만 문제를 인식하기는커녕 여전히 자신의 논리를 고수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녀가 했던 말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떨면서도 화를 내며 여전히 딸을 변호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우리 애가 운이 나빴을 뿐이지 걔가 이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운이 나빴다고만 생각하는 걸까요? 이것은 더 이상 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순진함과 체면, 그리고 집안 사람보다 남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은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소동 이후에도 이 집안의 풍파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채권자들이 몰려와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한 그날 이후 시댁은 단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습니다. 박지연의 휴대폰은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울렸고 온갖 사람들이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 6시가 조금 넘었는데도 대문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거의 자정이 다 되어서야 오토바이가 문 앞에 멈춰서는 소리와 함께 집 안으로 욕설이 날아들었습니다. 지연이는 세상 높은 줄 모르고 거만하게 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방 안에 숨어서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기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제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그 사람들이 회사까지 찾아오겠다고 협박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동정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의 연민은 그녀가 제 조언을 무시했던 모든 순간을 덮을 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네가 직접 부딪혀야 해. 누구도 평생 내 짐을 대신 져줄 수는 없어. 최 여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걱정한 것은 빚 자체가 아니라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안부를 물어올 때마다 그녀는 말을 돌리거나 축소하거나 심지어 온갖 핑계를 대며 상황을 덮으려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지현이가 사기를 당해서 그래라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사업하다 보면 누구나 어려울 때가 있지 라고 푸념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녀가 전혀 정신을 차린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맹목적인 자식 사랑이 모든 것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남편 준호 씨가 퇴근하고 돌아와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에 어머니가 정말 큰일을 저지르실 것 같아.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그 말을 듣고 돌아봤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준호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 집을 지연이 명의로 넘겨주겠다고 하셔. 저는 들고 있던 행주를 놓아버리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준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이 이름으로 재산이 있어야 나중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 쉬울 거라고 하셔. 그리고 채권자들도 걔한테 집이 있는 걸 보면 덜 압박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집은 최 여사의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크지도 아름답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그녀의 노년을 비바람으로부터 막아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의 뿌리부터 썩어버린 딸을 구하겠다고 그녀는 마지막 구명조끼마저 물속으로 던져버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바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최 여사는 제가 무슨 일로 왔는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집 중앙의 낡은 원목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옆에 앉아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그녀의 그런 모습은 제게 동정심보다는 피로감을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아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세요. 이 집은 어머니의 유일한 거처예요. 지금 이 시점에 지연이에게 명의를 넘기는 건 스스로 남에게 목을 내어주는 것과 같아요. 최 여사는 제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가 또 나를 가르치러 왔구나? 저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명백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현이는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어머니께서 집 명의를 넘겨주시면 그건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그냥 가져다 주는 것과 다름없어요. 지연이가 벌떡 일어나며 빈정거렸습니다. 언니는 말이 참 쉽네요. 언니는 돈도 있고 집도 있으니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죠. 저는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멈추라고 하는 거야. 너는 한 번, 두 번이나 넘어졌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니? 그녀는 이를 갈며 고개를 돌렸고 최 여사는 의자 팔걸이를 내리치며 제가 지금까지도 똑똑히 기억하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식한테 뭘 주든 내 마음이야. 걔는 내 딸인데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니? 저는 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끝까지 옹호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모든 조언은 귀에 거슬리는 가시가 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올 거예요. 그때 가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아니나 다를까 모든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최 여사는 정말로 진명이를 박지연에게 넘기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몇몇 친척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 생각할 줄 아는지, 어떤 사람들처럼 여유가 있으면서도 마음이 좁지 않다고 은근히 자랑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왔을 때 그저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정말 누구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명의의 집이 생기자 박지연은 어머니가 생각했던 것처럼 정신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아직 돌아갈 곳이 있다고 착각했고 자신의 운이 다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또다시 새로운 친구 무리에게 꿰어 다른 사기에 휘말렸습니다. 듣자 하니 값싼 가전제품을 대량으로 사서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사업에 투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돈은 사라지고 사람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채권자들은 더 이상 대문 밖에서 욕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망명이 이전된 그 집을 직접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놀라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제가 경고했던 그대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때는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날부터 최 여사는 정말로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웃들에게 창피하다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곧 거리에 나앉게 될 사람의 진짜 공포였죠. 그녀는 준호 씨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 남편의 전화벨이 울렸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이제 엄마는 어디로 가야 하니? 저는 옆에 앉아 모든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감했던 일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갑자기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최 여사가 먼저 들어섰고 그 뒤를 박지연이 따랐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에는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도 권하지 않았는데도 최 여사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아 한숨을 내쉬고는 바로 선언했습니다. 내 집은 지연이 줬다. 오늘부터 나는 여기서 살 거다. 저는 몇 초간 멈칫했다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은 좁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여기 계시고요. 저는 그 정도면 그녀가 알아들을 만큼 부드러운 거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즉시 미간을 찌푸리며 칼날처럼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자리 없으면 내 부모 내쫓으면 되잖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식탁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제가 쌓아왔던 모든 인내가 마지막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부모 내쫓으면 되잖아. 라는 말이 나온 후 집안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몇 초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던 소리가 아직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이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는 어느새 식탁 밑에서 손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셨지만 저는 그가 많은 것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평소처럼 얼굴이 붉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추웠습니다. 가슴속에서부터 퍼져나가는 냉기가 제 목소리마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최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이 집은 제가 산 집이에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최 여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무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화가 나서 눈을 부릅떴습니다. 내 서방집이지. 몇 푼 있다고 잘난 척이야.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조용히 밥그릇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이기려 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인생의 풍파를 겪은 사람의 익숙한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와도 다투고 싶지 않네. 하지만 내 딸에게는 자기 집을 결정할 권리가 있어. 아버지의 말씀은 매우 차분했지만 바로 그 차분함이 최 여사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쪽으로 술 돌아섰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마치 연장자가 감히 자신에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요. 어머니 뒤에 서 있던 박지연은 팔짱을 끼고 길게 비웃었습니다. 그녀의 그 비웃음은 최 여사의 고함보다 더 제 신경을 거슬렀습니다. 그녀는 단어 하나하나를 길게 느리며 말했습니다. 언니네 부모님은 얹혀 살면서 말이 참 많으시네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저는 그녀를 จี้쳐다봤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얹혀 산다고? 이 집은 내가 내 돈으로 산 집이야. 박지연은 여전히 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비죽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언니가 샀든 말든 결혼했잖아요. 언니 것도 준호 오빠 거고 준호 오빠 거는 우리 집 거지. 저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몇 년 전이었다면 저는 아마 참았을 겁니다. 화목을 위해 부드러운 방식을 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모든 일들과 시댁 식구들이 저를 걸어다니는 돈주머니 취급했던 모든 순간들 이후 저는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느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똑똑히 들어. 이 집은 내가 돈 내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모든 크고 작은 비용을 처리했어. 누구도 여기에 들어와서 내 부모님을 내쫓으라는 말을 할 권리는 없어. 작은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팽팽한 기타줄처럼 긴장되었습니다. 남편 박준호는 여전히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의 두 손은 깍지를 꼈다가 풀기를 반복하며 마치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밧줄 사이에 놓인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한쪽에는 그의 친어머니와 여동생이, 다른 한쪽에는 아내와 장인, 장모님이 바로 그 집주인의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아들을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너는 거기서 뭐하고 있어? 이 집은 너희 부부집이잖아. 준호 씨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가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원래 정면으로 맞서는 성격이 아니었고 특히 어머니 앞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지난 몇 년간 최 여사가 화를 낼 때마다 그는 침묵하거나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는 한참을 우물쭈물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눈에 띄게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집살돈은 서연이가 냈어요.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분노뿐만 아니라 아들이 기대했던 대로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갈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더욱 여기 살아야지. 나는 제 시어머니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즐거워서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너무나 명확하게 본 사람의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생각 속에서는 옳고 그름도, 누가 돈을 냈는지도, 누가 결정권이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시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당연히 끼어들고 자리를 차지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자기 뜻대로 배열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바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준호 씨 어머니시죠. 저는 그걸 부인한 적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라고 해서 오고 싶을 때 오고 누구를 내쫓고 싶을 때 내쫓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최 여사는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네가 잘났구나. 네 집 생겼다고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저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대드는 거라고 하신다면 오늘 저는 대드는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제 집에서 제 부모님이 모욕당하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옆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서러움을 감추려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테이블을 내려다보고 계셨지만 밥그릇 옆에 놓인 손등에는 힘줄이 선명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박지연은 어머니가 제게 말문이 막히자 즉시 끼어들며 쏘아붙였습니다. 언니는 꼭 이 집에 언니 혼자 공이 있는 것처럼 말하네요. 준호 오빠도 가구 사는데 돈 냈잖아요. 저는 그녀를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네, 오빠가 집안 물건 사는데 돈을 낸 건 우리 부부의 일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네가 이 집에 들어와서 자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지는 마. 그녀는 더 반박하려 했지만 저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제 시선은 준호 씨에게 조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가 선택하기를 바랐습니다. 적어도 그날 저녁만큼은 그가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히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바로 그 침묵이 제게 한 가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오늘 밤의 충돌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최 여사가 우리 집에 들어와 식탁에 앉아 내 부모 내쫓아라는 말을 내뱉은 그 순간부터 저와 시댁 사이의 모든 기존의 경계선은 공식적으로 사라졌다는 것을요. 저는 그날 저녁 식탁에서의 대립 이후 최 여사가 어느 정도는 멈출 줄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가족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갑자기 용달차 한 대가 덜컹거리며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시끄러운 말소리와 짐들이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물을 따르다 말고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마당 밖을 내다보시더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서연아, 내 시어머니가 또 오신 것 같구나. 저는 서둘러 문으로 나갔습니다. 대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용달차 한 대가 길가에 떡하니 서 있었고 차 위에는 옷가지가 담긴 보따리, 냄비와 그릇, 이불, 낡은 선풍기, 플라스틱 상자 몇 개, 긁힌 자국이 가득한 협탁, 그리고 낡은 플라스틱 의자 2개가 어지럽게 실려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마치 자신이 대단히 정당하기라도 한 듯 허리에 손을 얹고 대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박지연은 옆에 서서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마치 정말로 길거리에 쫓겨난 사람처럼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최 여사는 일부러 큰 소리로 옆집 사람들까지 문을 열고 내다볼 정도로 외쳤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 와서 보세요. 며느리가 이런 식입니다. 시어머니 얹혀 살 곳도 안 주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연기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도록 연기해서 저를 수세에 몰아넣고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당연히 저를 시어머니를 문전박대한 부도덕한 며느리로 생각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박지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눈가를 훔치며 목이 맨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우리 엄마랑 저 너무 불쌍해요. 집에서 쫓겨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언니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웃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골목 어귀에 서서 이쪽을 쳐다봤고 어떤 사람은 마당을 쓸면서도 우리 집 대문을 힐끔거렸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 쳐다보는 시선만으로도 저는 최 여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뒤 대문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소리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똑바로 서서 최 여사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집은 여관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짐 풀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최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네가 감히 시어머니를 내쫓아? 저는 피하지 않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내쫓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마음대로 들어오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최 여사는 즉시 길가에 구경하던 사람들을 향해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피해자인 양 애절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늙어서 어리석게도 딸에게 낡은 집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아들 집에 며칠만 신세지로 왔는데 며느리가 저렇게 말하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녀가 이야기를 꾸며내는 방식은 항상 교묘하게 중요한 부분을 빼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남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제게 친부모를 내쫓으라고 막말했던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박지연에게 집 명의를 넘겨주고 그녀가 또다시 빚더미에 빠지도록 내버려둔 사실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을 통해 모든 것은 그저 갈 곳 없는 늙은 어머니를 부유한 며느리가 받아주지 않는 단순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체면을 위해 사는 사람일수록 진실을 왜곡하는 데 능했습니다.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박지연이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언니가 저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연세 드신 어머니가 저렇게 계신데 언니는 너무 매정해요. 저는 그녀를 쳐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한테 연기하지 마. 어제는 우리 집안에서 내 부모님을 얹혀 산다고 비웃었잖아. 오늘은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불쌍한 척하는 거야? 그녀는 몇 초간 얼굴이 굳었지만 이내 다시 어머니의 팔을 잡고 더욱 불쌍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 준호 씨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용달차와 대문 밖에 어지럽게 쌓인 짐들을 보고 어머니와 여동생을 보더니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가 최 여사가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최 여사는 즉시 달려가 그의 팔을 잡고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말해봐라. 내 엄마가 갈 곳이 없는데 이렇게 길바닥에 서 있게 할 거냐? 준호 씨는 어머니를 보고 저를 보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바로 그 고개의 숙임이 제게 한 가지를 명확히 깨닫게 했습니다. 준호 씨는 더 이상 옳고 그름의 편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늙은 어머니가 짐 보따리와 함께 대문 밖에 서 있는 모습을 본 순간 그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알면서도 제대로 된 한마디를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상처받을까봐, 이웃들이 수군거릴까봐, 모든 것이 시끄러워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그는 자신과 같은 남자들에게 가장 쉬운 선택을 했습니다. 침묵.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저를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아들이 반대하지 않자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녀는 대문 한가운데 서서 고개를 들고 동네 전체가 떠들썩해질 만한 한마디를 더 외쳤습니다. 네가 나를 못 들어오게 하면 네 며느리가 얼마나 불효막심한지 온 세상에 알릴 거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녀를 눈도 깜빡이지 않고 쳐다봤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더 이상 집안의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 여사는 공식적으로 여론과 체면, 그리고 세상의 혀를 끌어들여 저를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착각했습니다. 저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말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세상의 입방아가 두려워서 제 친부모를 억압하려는 사람들에게 제 집문을 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문 밖에서의 그 연극 이후에도 최 여사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예상은 맞았습니다. 대문 밖에서 울고불고 이웃들에게 하소연하며 저를 압박했지만 문을 열지 못하자 최 여사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일하게 남은 승리 카드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집안의 가구였습니다. 그때 저는 여전히 대문 앞에 서 있었고 이웃들은 아직 완전히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척했고 어떤 사람은 마당에 서 있었지만 눈은 여전히 이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최 여사와 박지연의 짐을 실은 용달차는 마치 우리 가족의 체면에 박힌 가시처럼 길가에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갑자기 고개를 쨍쳐들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 이 집은 제가 샀지. 하지만 집안 가구는 내 아들 돈으로 산 거야. 저는 그녀를 보며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침묵하자 더욱 기세가 등등해져 저를 향해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못 살 거면 너희는 그 가구 전부 다 내놔. 그 말에 대문 앞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기에 놀라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 문제를 꺼내는 것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맞습니다. 집을 산 이후로 제가 집값을 냈고 준호 씨가 집안의 모든 가구를 책임졌습니다. 거실의 소파 세트, 원목 식탁, 냉장고, 세탁기, 각 방의 침대와 옷장까지 모두 그가 낸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 부부 사이의 합의였습니다. 투명하고 명확했으며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씁쓸하게 한 것은 한때 보금자리를 함께 꾸민다고 불렸던 것들이 이제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저를 위협하는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 옆에 서 있던 박지연이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더이양양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가구 없으면 이 집도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집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언니가 집을 지켜서 뭐 하겠어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비웃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칼자루를 쥐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속으로 차갑게 식었습니다. 정말 철없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여사는 아들을 향해 거의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 물건 다 챙겨. 네가 산 거니까 네가 가져갈 권리가 있어. 준호 씨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가 거센 물살 속의 통나무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쪽에는 대문 밖에서 울부짖는 어머니가, 다른 한쪽에는 집안에서 침묵을 지키는 아내와 장인, 장모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느 때처럼 당황스럽고 나약해서 화가 날 정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고 저를 보더니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몇 가지는 챙겨나갈 수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뒤에 계시던 어머니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그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저 준호 씨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쳐다봐서 그조차도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한때 믿었던 남자가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가 저를 상처 입히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옳은 것을 지킬 용기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만 압박하자 그는 즉시 물러섰습니다. 그런 남자는 평화로울 때는 모두가 착하다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생겨야 그 착함이 사실은 나약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크지도 날카롭지도 않았지만 그들 모자를 멈칫하게 할 만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세요. 준호 씨가 고개를 천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최 여사도 멍해졌습니다. 박지현은 미간을 찌푸리며 자기 귀를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제가 소리치기를, 물건 하나하나를 붙잡기를, 이웃들 앞에서 논쟁하고 싸우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평온하게 서 있어서 저 자신조차도 제가 차갑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최 여사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너 진심이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가져가고 싶으신 건 뭐든 가져가세요. 소파, 식탁, 침대, 옷장, 세탁기, 냉장고. 준호 씨가 산 거라면 그가 가져가고 싶을 때 가져가도 돼요. 박지연이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입가에는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거봐요, 엄마. 제가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가구 없으면 이 집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그녀를 향해 가볍게 말했습니다. 두고 보면 알겠지. 단 한마디였지만 그녀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마 제 목소리가 너무나 평온해서 곧 집안의 모든 살림을 뜯길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최 여사는 제가 겁을 먹고 자포자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좋아. 네 입으로 직접 말했겠다. 집안이 텅 비었을 때도 네가 그렇게 뻣뻣하게 굴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 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마당 안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대문을 더 활짝 열고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가져가고 싶으시면 빨리 하세요. 여기서 계속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이웃들에게 민폐예요. 그들 3명은 저를 마치 낯선 사람처럼 쳐다봤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졌다고 인정했거나 아니면 남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분명히 알고 있을 때만 그렇게 침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집의 익숙한 마당 한가운데 서서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소파와 식탁, 거실의 찬장을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 여사, 박지현, 그리고 제 남편까지도 그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던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 여사가 대문 밖에서 호언장담했던 대로 그녀는 일꾼 2명을 불러 집안의 가구를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트럭을 타고 왔고 온갖 펜치, 드라이버, 렌치, 밧줄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한 사람이 바로 물었습니다. 댁에서는 전부 다 철거하나요? 아니면 몇 가지만 하나요? 최 여사는 마당 한가운데 허리에 손을 얹고 마치 온 세상이 듣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준호가 산 건 전부 다 뜯어가세요. 소파, 식탁, 침대, 옷장, 세탁기, 냉장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요. 저는 거실 문가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의자를 벽 쪽으로 끌어당겨 앉으셨고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셨지만 저는 그가 마음속으로 많은 것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 준호 씨는 일꾼 2명이 들어선 순간부터 얼굴이 창백해져서 자신이 곧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를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막을 용기가 없는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습니다. 오직 박지연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팔짱을 끼고 서서 소파가 밖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더이양양한 표정은 이전의 무례한 말들보다 더 제 마음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휙 둘러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이 집에 뭐가 남는지 어디 한번 보자. 저는 그녀를 한번 쳐다봤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꾼들은 거실 소파부터 시작해서 원목 식탁까지 차례로 분해했습니다. 드라이버 돌리는 소리, 나무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 사람들의 발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조용했던 집은 순식간에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불, 베개,
서랍, 작은 의자들이 모두 옮겨지면서 우리 가족의 익숙한 공간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최 여사는 그 광경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심지어 부엌 쪽을 향해 마치 제게 들으라는 듯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이 크면 대단한 줄 알지만 가구 없으면 그냥 네 개의 벽일 뿐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그저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생 겉모습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가구 몇 개를 가져가는 것이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꾼 2명은 계속해서 큰 침실로 들어가 준호 씨가 좋은 나무를 골라 특별히 주문 제작했다며 자랑스러워했던 천장까지 닿는 큰 옷장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의자 위에 서서 경첩을 뜯어내며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크네요. 문짝부터 하나씩 떼야겠어요.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단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길가에서 구경하던 이웃들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죽 구두가 타일 바닥을 규칙적이고 분명하게 내딛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어두운 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대문으로 들어섰고 그 뒤를 다른 2사람이 따랐습니다. 3사람 모두 구경꾼이나 손님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맨 앞에 남자는 40대쯤 되어 보였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으며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집안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명료했습니다. 박준호 씨가 누구십니까? 마당 전체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계단 옆에 서 있던 준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의 목을대가 크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초 후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준호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정장을 입은 남자는 몇 걸음 더 다가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함께 온 2사람은 양옆에 섰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너무나 차갑고 전문적이어서 최 여사조차 멍하니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서류 몇 장을 넘겨본 뒤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담보로 잡힌 재산을 회수하러 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마당의 공기는 끈적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최 여사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채 거칠게 말했습니다. 무슨 회수요? 집 잘못 찾아오셨어요. 남자는 여전히 준호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그녀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에서 한 장을 꺼내 표시된 페이지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잘못 찾아온 거 아닙니다. 6개월 전 체결된 계약서 번호 18번. 계약자는 박준호 씨. 담보물은 이 집의 모든 가구입니다. 이 말을 듣고 침실에서 옷장을 분해하던 일꾼조차 손을 멈추고 밖을 쳐다봤습니다. 최 여사는 눈을 계속 깜빡이며 마치 자기 귀를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무슨 담보요? 정장을 입은 남자는 서류를 살짝 덮으며 한 글자 한 글자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 하나하나가 마치 마당바닥에 못을 박는 듯 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가구는 박준호 씨가 6개월 전에 담보로 잡혔습니다. 마당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처음 몇 초간은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팔짱을 끼고 서 있던 박지연은 어느새 팔을 내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일꾼 2명은 서로를 쳐다봤고 한 명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거실 구석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는 멍해지셨고 무릎 위에 놓인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가만히 앉아 계셨지만 시선은 완전히 준호 씨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실망감과 엄격함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준호 씨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으며 2손은 힘없이 옆으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그 모습은 억울한 사람의 모습도 완전히 놀란 사람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바닥 깊숙이 숨겨왔던 비밀이 정확히 들통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아들을 향해 좀 돌아서며 목소리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준호야,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지만 준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가만히 서서 타일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마치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사라질 것처럼 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아무도 말이 없자 다시 서류를 열고 담담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계약서, 서명, 재산 목록, 그리고 연체 기한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식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러 온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모든 것이 역전되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준호 씨가 반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마침내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제 부모님 앞에서, 그리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확실한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앞에서 바로 이 마당 한가운데서 스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최 여사는 마당 한가운데에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목소리를 높이고 시어머니라는 권위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데 익숙했던 그 여인이 지금은 마치 누군가에게 온몸의 힘을 다 빼앗긴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준호 씨를 향해 쭉 돌아서서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네가 언제 물건을 담보로 잡혔다는 거냐?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날카롭고 빈정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발밑이 깊은 구덩이라는 것을 막 깨달은 사람의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돌처럼 굳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된 채 어머니도 저도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그 고개 숙인 모습에서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비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숨겨왔던 것이며 영원히 묻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그 침묵이 길게 이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종이를 넘기며 마치 이미 정해진 판결문을 읽듯 명확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는 약 8천만 원을 빌렸고 담보물은 이 집의 모든 가구입니다. 계약은 이미 상환기한을 넘겼습니다. 저희는 정식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러 온 것입니다. 8천만 원. 그 액수가 울려 퍼지자 박지연은 거의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녀는 오빠를 향해 중돌아서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빠, 미쳤어? 왜 말을 안 했어? 저는 그녀를 보며 더 이상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저 씁쓸한 아이러니를 느낄 뿐이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팔짱을 끼고 비웃으며 우리 집에서 물건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것을 만족스럽게 지켜보던 그 아이가 이제는 뜨거운 냄비 위에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나 친구 따라서 투자했다가 단 한마디였지만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또 친구, 또 남들이 그려준 사업계획, 또 달콤한 말 몇 마디에 넘어가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았다고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귀가 얇은 것은 박지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한 척, 묵묵히 일하는 척, 적어도 분수를 지킬 줄 안다고 제가 믿었던 그 남자 또한 조용히 그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쳐다봤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상했던 것처럼 놀라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준호 씨가 가구를 담보로 잡혔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해줘서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말할 생각이 없었죠. 제가 알게 된 것은 어느 날 밤 그가 마당에서 몰래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우연히 보았을 때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조차 듣지 못하게 하려는 듯 아주 낮았습니다. 그 후로는 그가 샤워하는 동안 미처 지우지 못한 휴대폰 화면에 뜬 독촉 문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세탁기 보증서를 찾으러 서랍을 뒤지다가 빨간 도장이 찍힌 재산 목록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몇 줄만 훑어봐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물어보려 했지만 멈췄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어디까지 속이는지, 이 일을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그가 진실을 말할지 아니면 계속 침묵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를 선택했습니다. 끝까지 숨기는 것을요. 최 여사는 이제 정말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뒤로 물러서며 마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허공에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이 물건들은 우리 집 거야. 정장을 입은 남자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거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차갑고 짧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계약서상으로는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마치 최 여사의 뺨을 정면으로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서서 입을 벌렸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지연은 어머니와 오빠를 그리고 집안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짐들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공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 모두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대문 밖에서 위세를 부리며 온 동네 사람들을 이용해 저를 굴복시키려 했던 시어머니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 얼굴에 비웃음을 날리며 가구 몇 개만 빼내면 저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박지연을, 그리고 그저 침묵하면 모든 것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던 준호 씨를, 그리고 나서 저는 천천히 최애 여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아주 분명하게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들어와 살고 싶어 하셨지만 아마 이 집은 어머니 생각보다 더 텅 비게 될 것 같네요. 그녀가 고개를 깸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평소와 같은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충격과 창피함,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사람의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침실에 있던 일꾼 2명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드라이버를 든 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기, 이제 저희는 계속 철거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만해야 하나요? 그 질문은 이미 답답했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박지연은 돌처럼 굳어 있었으며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가장 목소리가 컸던 최 여사는 이제 가장 조용했습니다. 아마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보이지 않는 손이 단 몇 마디 말로 모든 것을 뒤집어버리는 기분을 느꼈을 겁니다. 저는 일꾼의 질문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급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순간부터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최 여사가 저를 굴복시키기 위해 꾸몄던 계획들, 박지현이 이 집에 계속 기생하기 위해 의지하려 했던 것들, 그리고 준호 씨가 온화하고 침묵하는 겉모습 뒤에 숨기려 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집 마당 한가운데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비밀이 드러난 이상 그 뒤의 일들은 더 이상 누구도 감출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구가 담보로 잡혔다는 충격이 그 혼란스러운 오후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재앙이 하나씩 오지 않고 겹쳐서 닥쳐왔습니다. 이 일을 겨우 소화하기도 전에 다른 일이 덮쳐왔습니다. 마치 하늘이 사람들이 지키려 애쓰는 모든 것을 일부러 다 찢어버리려는 듯이요. 정장을 입은 남자는 여전히 마당 한가운데 서류를 든 채 서 있었고 최 여사는 이 집의 모든 가구는 박준호 씨가 6개월 전에 담보로 잡혔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명의 일꾼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로를 쳐다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당의 공기는 끈적하게 굳어 박지연의 가쁜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또다시 오토바이 소리가 급하게 들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라 3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소리, 오토바이 스탠드를 세우는 소리, 그리고 거친 말소리가 마당 안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밖을 보았습니다. 험상궂은 얼굴의 남자 3명이 어두운 색 점퍼를 입고 목에는 문신을 드러낸 채 마치 제 집인 양 대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맨 앞에 남자는 문턱을 넘자마자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더니 박지연이 서 있는 곳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손가락질하며 최 여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크게 소리쳤습니다. 숨을 만큼 숨었냐? 내 빚 2억 5천만 원. 언제 갚을 거냐? 그 고함은 마치 마당 한가운데 망치를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박지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으며 입술은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최 여사가 공황 상태에 빠져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꽉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대문 좀 닫아라. 이웃들이 보면 어떡하니?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중성을 그렇게 명확하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만 해도 그녀는 용달차를 끌고 우리 집 대문 앞에 와서 온 동네가 듣도록 소리치며 저를 불효막심한 며느리로 몰아 문을 열게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로 나타나자 그녀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이웃들이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니께서 용달차 끌고 와서 소란 피우실 때는 이웃들이 보는 게 두렵지 않으셨잖아요. 최 여사는 입을 열어 반박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로 온 무리는 이미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맨 앞에 남자는 분해되다만 소파와 어지럽게 널린 짐들을 힐끗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오, 오늘 이 집 잔칫날인가 보네? 그는 말을 마치고 준호 씨를 향해 촥 돌아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네가 얘 보증 섰지. 빠져나갈 생각 마라. 그때서야 최 여사는 정말로 넋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들을 돌아봤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 지현이 보증까지 섰다는 거냐? 준호 씨는 석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굳었고 얼굴은 너무 창백해서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바닥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입을 열었지만 제대로 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지연은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도 오빠에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달려와 거의 제 어깨에 쓰러지듯 매달리며 혼란스럽고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언니는 집도 있고 돈도 있잖아요. 언니가 안 구해주면 우리 엄마랑 저는 죽어요. 저는 반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수없이 저를 무시하고 비웃고 제 경고를 바람처럼 흘려들었던 신우이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통쾌함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느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경고했을 때는 내 얼굴에 대고 비웃었잖아. 이제 구덩이에 빠지고 나니까 내가 생각나? 그녀는 멍해졌고 입술은 여전히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맨 앞에 남자는 그 광경을 보고 비웃더니 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는 마당의 돌 테이블 앞으로 걸어가 퍽 소리가 나게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종이가 돌에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선전포고처럼 건조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똑똑히 봐. 저를 포함한 모두가 반사적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맨 위에는 차용증이 있었고 빌린 사람란에는 박지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당 전체를 얼어붙게 한 것은 그 이름이 아니라 그 아래였습니다. 보증인 란에 준호 씨의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바로 옆에 기재된 주소는 바로 제 집 주소였습니다. 거실에서 밖을 내다보시던 아버지의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에 손을 얹으며 충격을 억누르려 하셨습니다. 최 여사는 비틀거리며 테이블 모서리를 잡았고 입술은 떨렸습니다. 일꾼 2명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더 이상 철거를 계속할지 멈출지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준호 씨를 쳐다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그를 나약한 남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자기 집에 스스로 진흙을 끌어들여 칠하고 모두가 함께 가라앉도록 침묵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차갑게 울렸습니다. 당신은 빚만 숨긴 게 아니었어. 이 집까지 같이 진흙탕으로 끌어들인 거야. 준호 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유약함, 숨기는 버릇, 그리고 그냥 넘어가자는 식의 태도를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채권자들이 준호 씨의 서명이 담긴 서류를 우리 집 돌 테이블 위에 내던진 그 순간부터 최 여사 모자와 제 남편이 판 구덩이는 더 이상 누구도 못 본 척할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준호 씨의 서명이 담긴 서류는 마당의 돌 테이블 위에 마치 모두의 뺨을 때리는 것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준호 씨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비밀이 탄로난 사람의 굳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자의 절망적인 표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입술을 몇 번 떨다가 겨우 소리를 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은 네가 날 도와줘야 해. 마당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점점 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은행에서 이 집을 담보로 잠시만 대출 받아주면 돼. 빚 갚고 나면 내가 다시 일어설게. 약속할게. 내가 다 책임지고 너한테는 절대 피해 안 가게 할게. 저는 그 말을 듣고 거의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그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마치 이 집이 그가 마음대로 도박판에 걸 수 있는 물건인 것처럼, 마치 그가 저지른 모든 일이 몇 마디 약속으로 꿰맬 수 있는 작은 사고인 것처럼,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옅게 웃고는 딱 한마디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내 집을 가지고 당신 내 모자빚을 갚으라고 하는 거죠? 그 질문에 준호 씨는 멍하니 섰지만 먼저 화를 낸 사람은 그가 아니라 최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 불을 붙인 것처럼 제게 달려들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무슨 네 집이야? 시집 왔으면 다 남편 거지. 저는 제 부모님 쪽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움츠린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눈빛은 제게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더 물러나면
나뿐만 아니라 두 분까지도 끝까지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다시 최 여사와 마주서서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그녀조차 멈칫할 정도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죠. 이 집은 제 단독 명의이고 살 때부터 제 고유 재산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준호 씨는 숨이 막히는 듯 했고 박지연은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준호 오빠가 이 집은 나중에 어차피 반으로 나눌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 시선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 오빠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는 내 오빠의 일이고 서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오늘 네가 눈을 뜨고 똑똑히 봐. 저는 말을 마치고 바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벽 쪽의 작은 찬장 구석에는 평소에는 잘 눈에 띄지 않는 서랍이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얇은 갈색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준호 씨가 더 이상 저에게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날부터 저는 지켜야 할 모든 것을 모아두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이렇게 마당 한가운데서 꺼내 보일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가 되니 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연민을 가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마당으로 나와 봉투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모든 사람 앞에서 똑바로 들어보였습니다. 이건 집을 살 때부터 작성한 공증받은 재산 분할 합의서예요. 돌 테이블 옆에 서 있던 정장 차림의 남자가 힐끗 쳐다보더니 시선이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살짝 고개를 드셨고 최 여사는 그 서류를 마치 아주 낯선 물건처럼 쳐다봤습니다. 저는 준호 씨의 서명이 있는 페이지를 정확히 펼쳐 그의 눈앞에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공동 명의로 할 만큼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이게 내 고유 재산이라는 확인서에 직접 서명했고요. 잊었어요? 준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입술은 움직였지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기억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공증사무소에서 제 옆에 앉아 네가 돈 내서 산 집이니까 네 단독 명의로 해두는 게 마음 편하지 라고 다정하게 말했던 사람도 바로 그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이 그의 드문 정직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날은 그의 본색이 드러날 때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최 여사가 제 손에서 서류를 갯낚아 챘습니다. 그녀의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 끝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읽기 시작했고 몇 줄을 훑어보더니 다 읽기도 전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전의 기세는 우스울 정도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준호 씨를 쳐다보며 거의 목이 맨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정말 여기에 서명했어? 준호 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어떤 고백보다도 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증 서류를 돌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서류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공증 서류가 아니라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한 사진 인쇄물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탁 소리가 나게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자들이 흐린 오후 햇살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꺼낼 거면 다 꺼내죠. 최 여사, 박지연, 그리고 준호 씨까지 모두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맨 첫 장에는 준호 씨와 박지연이 나눈 대화가 있었습니다. 다 읽을 필요도 없이 천 몇 줄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일단 내가 서연이한테 부드럽게 말해볼게 라고 했고 박지연은 언니가 오빠를 사랑하면 어떻게든 집 팔아서 구해줄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제가 다시 읽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집 팔고 나면 일단 빚부터 갚는다고 핑계대. 남는 건 우리 남매가 알아서 하자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침묵은 채권자들이 대문으로 들어섰을 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박지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즉시 준호 씨를 쳐다보며 도움을 청하려는 듯 했지만 그녀 자신도 그 종이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테이블 모서리에 손을 짚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준호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목구멍은 바싹 말랐고 목소리는 쉬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은 그냥 나약했던 게 아니야. 당신은 당신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이 집을 통째로 삼킬 계획을 세웠던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마당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번에는 최 여사조차 제게 욕을 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
한때 자신이 무력할 뿐이라고 고개를 숙였던 그 남자는 마침내 무력함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이었다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들이 마당 한가운데서 드러난 순간부터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결혼은 더 이상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제 앞에 있는 사람들도 더 이상 무고한 척할 길이 없다는 것을요.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들은 마당의 돌 테이블 위에 마치 보는 사람의 눈에 박히는 못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처음 몇 초간은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최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두 손을 떨며 서류 뭉치와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그저 오해이기를 바라는 듯이요. 박지연은 입술을 계속 움직였지만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준호 씨는 모든 위장이 벗겨진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이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더 이상 막다른 골목에 몰린 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발각되자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턱을 꽉 다물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래서 뭐? 마당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점점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는 내 아내야. 네 것도 이 집안 것이어야지. 내가 이 집을 가족 모두를 위해 지키려고 생각했던 게 뭐가 잘못됐어? 결혼하고 나서도 뭐든 네 것만 그렇게 꼭 껴안고 있어야겠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가 더 이상 참지 못하셨습니다. 그는 손을 짚고 일어나 현관으로 나오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엄격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유지했던 침착함은 여전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모두를 멈칫하게 하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가족은 서로에게 잘할 때나 가족이지. 어려울 때 때로 몰려와서 빼앗으려 드는 게 가족이 아니야. 준호 씨는 아버지 쪽으로 돌아섰고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가 무언가 말하기도 전에 박지현이 소리를 지르며 끼어들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릴 구실을 찾은 것처럼요. 언니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처음부터 언니가 집 팔아서 우리 남매 한번 도와줬으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 저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명백하게 잘못했지만 넘어지면 항상 다른 사람이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다고 탓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더 이상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저 자신도 알았습니다. 네가 빚진 건 네 욕심 때문이고 준호 씨가 빚진 건 그가 숨겼기 때문이야. 네 어머니가 이 지경이 된 건 자식을 맹목적으로 편들었기 때문이고 각자 자기 잘못으로 일을 벌여놓고 아직도 그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릴 낯이 있어? 박지연은 입을 열어 반박하려 했지만 저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의자 다리 옆에 놓아둔 서류 봉투에서 마지막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번 것은 더 두꺼웠고 큰 클립으로 따로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어 준호 씨 눈앞에 내보이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들이 전부라고 생각했어? 준호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느리고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법무사 찾아가서 내 서명 위조해달라고 부탁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번에는 준호 씨뿐만 아니라 최 여사도 입을 떡 벌리고 아들을 향해 똑똑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너 그런 짓까지 했어, 준호야? 저는 누구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에서 표시해둔 사본 한 장을 꺼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변경 등기 신청서였고 공동 소유주 이름을 추가해달라는 요청 부분이었습니다. 제 서명란에는 꽤 교묘하게 흉내낸 구불구불한 필체가 있었지만 저는 한눈에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 이름을 이 집 등기부에 올리려고 준비했던 서류야. 이 서명은 내 것이 아니야. 여기 적힌 날짜도 내가 지방으로 출장 가서 물건 사오던 날이야. 차표, 영수증, 가게 CCTV 전부 다 아직 있어. 준호 씨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날 오후는 그렇게 덥지 않았는데도 저는 그의 관자놀이에 땀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입을 열려 애썼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던 거야. 저는 그의 말을 바로 잘랐습니다. 아직 못한 거랑 안 한 거랑은 달라. 마당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돌 테이블 옆에 서서 지금까지 조용히 관찰하던 정장 차림의 남자도 이때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일꾼 2명은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있던 채권자들도 처음에는 험악했지만 이제는 눈앞의 이야기가 단순한 빚 독촉 사건을 넘어섰다는 것을 깨닫고 잠잠해졌습니다. 그것은 겹겹이 쌓인 음모였고 드러날수록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사본을 테이블 위에 아까의 문자 메시지들 위에 겹쳐놓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일이 터진 바로 그날 나는 공증사무소와 변호사에게 연락했어. 그 서류는 이미 접수 단계에서 막혔어. 즉 당신이 그걸 제출했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는 뜻이야. 그때부터 나는 분명히 알았어. 당신은 빚만 숨긴 게 아니라 내 돈을 노렸을 뿐만 아니라 이 집을 차지할 퇴로까지 미리 준비했다는 것을. 최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비틀거리며 테이블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마 그때서야 그녀는 아들이 저지른 일이 더 이상 부부끼리 문 닫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이해했을 겁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경찰서로, 법정으로 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체면을 위해 사는 그녀에게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일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김서연 씨 댁 맞습니까? 저는 돌아보지 않아도 누가 왔는지 알았지만 마당의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대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짙은 청색 셔츠를 입고 가죽 가방을 매난 남자가 먼저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를 단정한 제복을 입은 2명의 지역 경찰관이 따랐습니다. 밖에서 구경하던 한 이웃은 경찰을 보자마자 즉시 뒤로 물러섰지만 여전히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 여사는 경찰을 보자마자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더듬거렸습니다. 경찰은 왜 온 거야? 셔츠를 입은 남자는 제게 다가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는 제가 서명 위조 서류 사건 때부터 함께 일해온 임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고갯짓으로 답하고 그가 제 옆에 설 수 있도록 반걸음 물러섰습니다. 2명의 지역 경찰관은 마당 끝에 멈춰서서 엄격한 눈빛으로 군중을 훑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소란과 분쟁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모두 진정하십시오.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때 임 변호사가 가방을 열어 얇은 서류 뭉치를 꺼내고 차분하게 준호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당의 모두가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서연 씨가 원하신다면 재산에 개입하기 위한 서명 위조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며 공증사무소와 1차 확인을 마쳤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최 여사 모자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기세마저 끊어버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 탓이라며 소리치던 박지현은 이제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최 여사는 눈에 띄게 떨며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내 것도 우리 가족 것이라며 큰 소리치던 준호 씨는 이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서 감히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제 집 마당 한가운데 똑바로 섰습니다. 열린 대문으로 오후에 바람이 불어와 돌 테이블 위의 종이들을 팔락거리며 흩날렸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로 쳐다보다가 그들 모자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는 칼처럼 차갑고 간결하게 떨어졌습니다. 내가 참는다고 해서 나 자신을 지킬 줄 모른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대답할 힘이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침만 해도 저를 불효막심한 며느리로 만들기 위한 무대가 되었던 이 마당은 오후가 되자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대문 한가운데 서서 소리치고 가구 몇 개만 가져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이제 정말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와 경찰이 우리 집 마당으로 들어선 그 순간부터 이 집을 차지하려던 그들의 음모가 완전히 부서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역 경찰과 변호사의 등장은 방금 전까지 고함과 억지로 모든 것을 덮으려 했던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마당에 있던 채권자들도 서로를 쳐다보며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기세등등했지만 모든 것에 증인이 생기고 법이 개입하자 그들은 더 이상 시장 바닥처럼 소리치며 돈을 독촉하지 않고 준호 씨와 박지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목에 문신을 한 남자가 턱을 치켜들고 목소리를 낮췄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누구 집인지 관심 없어. 빚진 사람이 직접 나와서 얘기해. 남의 집 뒤에 숨지 말고. 뒤에 있던 다른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이전처럼 막무가내는 아니었습니다. 맞아. 준호랑 지연이가 보증서고 온갖 약속한 건 너희들 일이야. 이 집을 방패 삼지 마. 그 말은 최 여사 모자의 뺨을 또 한 번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웃들은 여전히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고 경찰은 마당 끝에 서 있고 제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오늘 자신에게 더 이상 우리 집, 내 자식이라며 소리칠 곳이 없다는 것을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방금 전에 날카롭고 악에 받친 목소리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저를 향해 돌아섰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며느리가 된 후 처음으로 저는 최 여사가 제게 그렇게까지 목소리를 낮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손가락질하거나 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고 떨리고 있었으며 눈물 콧물이 범벅이었습니다. 서연아, 그래도 내가 네 시어머니인데 네가 정말 내가 길바닥에 나앉는 걸 보려고 그러니? 저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몇 년 전이었다면 아마 그 목소리만 듣고도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늙은 분이 성질이 급하고 무모하더라도 내가 조금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아무리 심해도 시어머니고 남편의 어머니니 나중에는 언젠가 알아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스러운 마당 한가운데 서서 울며 애원하는 그녀의 얼굴을 보니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정이 아니라 그날 저녁 그녀가 제 얼굴에 내던졌던 말이었습니다. 자리 없으면 내 부모 내쫓으면 되잖아.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느리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친부모를 내쫓으라고 하셨을 때 다른 사람의 퇴로는 생각해 보셨어요? 최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녀가 입을 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움직였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더 이상 반박할 것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어머니가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시댁이 뿌리다. 며느리는 분수를 알아야 한다. 같은 익숙한 논리는 이 상황에서는 꺼낼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 부모님을 밟고 들어오려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길거리에 쫓겨날까봐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당에 공기가 끈적하게 굳어 있을 때 준호 씨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제 바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타일 바닥에 닿는 쿵 하는 건조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 전체가 멈칫했습니다. 거실에 계시던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서 작게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서서 지켜봤습니다. 준호 씨는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두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으며 얼굴은 생기를 모두 잃은 듯 창백했습니다. 그는 제 바짓가랑이를 잡았고 손은 떨리고 있었으며 목이 맨 목소리는 토막토막 끊어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서연아.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날 구해줘. 약속할게. 이제부터 어머니랑 지연이랑 다 끊을게. 누구 말도 안 들을게. 이번 한 번만 날 구해줘. 만약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이 광경을 봤다면 저를 아주 냉혈한 여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남편은 마당에 무릎 꿇고 시어머니는 흐느끼고 시누이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데 저는 손 한 번 내밀어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기 무릎 꿇고 있는 남자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그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마음이 약해진다면 모든 것은 다시 똑같은 악순환으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제가 구해주면 그들은 약속하고 그리고 또다시 제 등 뒤에서 계산을 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준호 씨의 손에서 다리를 뺐습니다. 제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주위 사람들조차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한번 배신한 건 그 사람의 잘못이지만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밟도록 내버려 두는 건 내 잘못이에요. 준호 씨는 고개를 챈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 테이블 옆에 서류를 든 채 서 있는 임 변호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거나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집에서 나가도록 요구하는 절차를 준비해 주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준호 씨뿐만 아니라 최 여사와 박지영까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준호 씨는 고개를 번쩍 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치명적인 일격을 맞은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너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최 여사는 거의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한 발짝 떼기도 전에 지역경찰관이 팔을 뻗어 막으며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 멈춰서서 공황 상태에 빠져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네가 정말 이혼하겠다는 거냐? 저는 그녀를 향해 돌아보며 짧고 단호하게 마치 테이블 위에 칼을 내리꽂듯 말했습니다. 이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인생을 썩게 만드는 모든 것을 깨끗이 잘라낼 겁니다. 마당 전체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감히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준호 씨에게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자 3명 모두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수년간 인내하고 걱정하고 집을 짓고 가정을 지키고 돈을 마련하며 살았지만 결국 누구든 붙잡고 싶을 때 붙잡을 수 있는 무한한 구명조끼 취급을 받았던 세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손으로 그 구명조끼를 끊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임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서연 씨. 저는 2명의 지역 경찰관을 향해 침착하게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고 분쟁을 일으키며 허락 없이 집에 짐을 옮기려 한 사실을 기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을 향해 목소리를 조금 부드럽게 낮추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서 쉬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아버지는 저를 잠시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2분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가정을 평화롭게 지키려 애쓰는 딸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제 인생과 그분들의 평화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저는 이웃들과 지역 경찰, 그리고 아직 떠나지 않은 채권자들이 보는 앞에서 열쇠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저는 대문 열쇠, 현관문 열쇠, 그리고 뒷문 열쇠까지 모두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드릴 소리와 금속이 부딪히는 시끄러운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고 그것은 마치 이전의 모든 복잡한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또한 준호 씨, 최 여사, 박지연의 모든 개인 짐을 현관 밖으로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던져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은 여자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하는 사람에게 가방, 상자, 여행 가방을 차곡차곡 쌓아 이웃들의 수군거리는 시선 아래 현관 앞에 모두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박지연은 자기 짐더미를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감히 앞으로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최 여사는 떨면서 서 있었고 때로는 분노의 차저를 쳐다보다가 때로는 마치 마지막 남은 체면마저 잃어버린 사람처럼 짐들을 쳐다봤습니다. 준호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다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집 안으로 한 발짝도 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턱에 서서 대문 밖을, 골목의 호기심 어린 얼굴들을, 그리고 한때 이 집을 자기 뜻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3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했습니다. 이 집은 오늘부터 제 부모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사람은 누구도 받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하고 났을 때 저는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에 너무나 오랫동안 달라붙어 있던 썩은 부분을 제 손으로 잘라낸 후에 텅 빈 듯한 가벼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오후부터 제게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오후부터 저는 진정으로 제 집을,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날 오후 이후 모든 것은 아주 빠르고 아주 차갑게 끝났습니다. 박준호는 더 이상 그 집에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대문과 현관문 열쇠를 바꾼 후 저는 그의 모든 개인 짐을 현관 밖에 내놓았습니다. 증인을 세우고 지역 경찰의 확인을 받은 후 저는 등 뒤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최 여사와 박지연을 따라 시장 끝에 작은 월세방을 얻어 임시로 살아야 했습니다. 좁고 낮고 축축한 곳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찜통 같았고 밤에는 희미한 노란 전구 주위로 모기가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찾아가지도 안부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동네에서는 무슨 일이든 결국 소문이 나게 마련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일주일 남짓한 시간 동안 채권자들은 여전히 박지연을 집요하게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 얻은 월세방 골목 어귀에서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전화를 걸고 또 어떤 사람은 문 앞에 와서 하루 종일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부수거나 소리치지는 않았지만 그저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는 모습이 욕설보다 더 사람을 두렵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준호 씨는 보증을 서고 가구를 담보로 잡혔던 일이 드러나면서 회사에서의 신용을 거의 다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심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달라진 눈빛 몇 번, 회의에서 제외되는 일 몇 번, 짧아진 대화 몇 마디만으로도 사람은 자신의 위치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팔 수 있는 남은 것들을 하나씩 팔아야 했습니다. 아끼던 오토바이부터 시작해서 전자제품 몇 개까지 팔아 막다른 골목에 몰리지 않기 위해 작은 빚부터 갚아나갔습니다. 최 여사는 항상 고개를 쳐들고 남을 가르치고 시어머니라는 목소리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데 익숙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맹목적으로 믿었던 딸과 함께 그 축축한 월세방에서 비좁게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 좁은 공간에 누워 골목 밖의 차 소리를 듣고 한밤중에 울리다 끊기는 전화벨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제게 했던 말들을 다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듯 쉽게 내뱉었던 네 부모 내쫓아라는 말을 기억했는지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것은 저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을 가장 가볍게 한 것은 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기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아프게 했더라도 말입니다. 제 마음을 가볍게 한 것은 그날 이후 동네 이웃들도 점차 이야기의 전말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는 더 이상 없었고 며느리가 집이 있으면서 시어머니를 안 받아준다는 식의 수군거림도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대신 지나가던 몇몇 분이 조용히 하지만 따뜻하게 들리는 작은 한마디를 건네주셨습니다. 서연 씨가 그만큼 참은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혹은 시장의 채소가게 아주머니는 저를 만나면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 지경까지 와야 단호해질 수 있는 거지. 누가 그러고 싶겠어. 그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제 편을 들어줘서 통쾌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침내 진실이 스스로 목소리를 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의 눈물, 한 번의 하소연, 대문 한가운데 서서 온 세상에 외치는 모습에 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껍질이 벗겨지고 나면 옳고 그름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박준호는 그 후로 제게 문자를 많이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사과와 약속이 담긴 긴 문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어머니와 여동생의 압박 때문이었으며 그저 가정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방법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더 짧고 힘없는 문자들이 왔습니다. 한 번만 만나줘라거나 서연아, 나 정말 얘기할 사람이 없어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거의 자정이 다 되어서 제 휴대폰이 아주 짧은 한 줄로 밝아졌습니다. 집에 돌아가게 해줘. 저는 모두 읽었지만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화가 나서 침묵으로 그를 괴롭히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기댈 곳을 거의 다 잃었을 때 가장 안전했던 곳의 이름을 부르기 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 누군가를 기억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그저 가라앉기 직전의 사람이 뜰 수 있는 것이 보이면 무작정 붙잡으려는 반사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결국 저는 딱 한 문장만 답장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평온함이에요. 기댈 곳을 다 잃고 나서야 아내를 기억하는 남편이 아니고요. 그 후로 그는 이전처럼 계속 문자를 보내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끔 조용히 문자가 왔지만 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은 한 번 닫혔을 때 그대로 닫아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내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다시 열려고 하면 결국 가장 아픈 사람은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그 집에서 저와 함께 지내고 계십니다. 큰일이 있고 난 후 처음 며칠간은 집안이 눈에 띄게 텅 비어 보였습니다. 거실의 소파도 원목 식탁도 사라졌습니다. 침실에는 큰 옷장이 있던 자리가 파게 남아 벽이 차갑게 보였습니다. 온 집이 마치 살칸의 일부를 도려내어 거칠고 적나라한 빈 공간을 드러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바로 그 텅 빈 공간 속에서 저는 이 집이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이제부터는 누구도 계산적인 눈으로 이 집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겉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지 재보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평화롭던 식사가 비난이나 저기에 찬 눈빛,
또는 명령처럼 던져지는 불합리한 요구 때문에 무거워질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모든 것이 조금 잠잠해진 후 우리 세 사람은 작은 부엌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의 식사는 아주 단출했습니다. 채소국 한 그릇, 생선 조림 한 접시, 그리고 어머니가 막 담그신 겉절이가 전부였습니다. 낡은 식탁 대신 우리는 집 중앙에 접이식 테이블을 임시로 놓았습니다. 노란 불빛이 테이블 위를 비추었고 소박하지만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식사 도중 어머니가 조용히 제게 생선 한 조각을 얹어주셨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자 어머니의 눈이 어느새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우시지는 않았지만 마치 딸의 마음을 건드릴까봐 조심하는 듯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네가 정신 차리고 집을 지키고 네 자신을 지켜서 다행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습니다. 어떤 말들은 길거나 화려할 필요 없이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고 동시에 마음속 가장 강한 부분을 어루만져 줍니다. 저는 부모님을 보고 가구가 많이 줄어든 집을 보고 거실의 빈 공간을 보다가 문득 이상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쩌면 한 공간이 꼭 가득 차야만 따뜻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저 그곳이 더 이상 나를 숨막히게 하지 않고 무시당한다고 느끼게 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애쓰게 하지 않는다면 저절로 따뜻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전처럼 큰 분노도 누가 이기고 졌는지 따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인내가 가정을 평화롭게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지난 세월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물러설수록 더 다가오고 내가 침묵할수록 나를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의 진짜 얼굴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희생을 필요로 할 때만 나를 가족으로 여깁니다. 내가 더 이상 짐을 지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구해주지 않을 때 그들은 비로소 나를 무정하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큰 냉정함은 거절할 줄 아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저는 집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은 비워졌다가 다시 채울 수 있고 물건은 잃었다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 사람이 가치 없는 인내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두 번 다시 쉽게 되찾을